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회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3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세종에서 개최하는 네 번째 국무회의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국토균형 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특히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토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 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한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당부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키워갈 미래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SMR, 재생에너지,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입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균형 발전과 초격차 첨단 산업의 과감한 육성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는데 여전히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28명이고 누적 온열 질환자가 3,237명이라고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이런 기후 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제도에 억지로 꽤 맞추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님들 또 위원장님들 처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사실 공직자들의 자세와 또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직사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다수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중에 일부는 또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야 될 일을 또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기도 어렵고 또 그 양자는 언제나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해야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또 그 조직 본연의 역할, 즉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직하고 또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됩니다. 실수나 의혹에 따른 그 나쁜 결과, 이런 결과에 대해서 결과적 책임을 물어서야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총리께서도 나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 일부,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됩니다만 무책임하거나 또 무능하거나 부조리,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실하고 유능하고 충직한 공직자들이 자부심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저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후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보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에 관해서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예, 재경부 장관입니다. 지금 현재
중동 상황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협상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후티 반군이 사우디 정유 시설이나 유조선 공격 등으로 국제 유가가 80불대를에서 변동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브렌트유가 87불대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WTI는 82불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수급 개선 등으로 1,410원대로 해서 오늘 아침에는 1,418원 수준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는 3.7%대로 증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등락 중이지만 최근 외신인 블룸버그에서는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6월 경상수지는 큰 폭의 상품 수지 흑자와 여행수지 2개월 연속 흑자 등으로 역대 최대 흑자인 497억 불을 시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1910억 불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7월 물가는 3개월 만에 2%로 둔화되었습니다만 8월은 지난해 통신요금 일시 할인 등에 따른 기저효과, 폭염 등으로 인해서 상방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급망 등 리스크 관리, 물가 고용 등 민생 부담 경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유 공급망에 있어서는 대체 물량 도입을 촉진하고 비축유 수압을 8월 중에 재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공동 비축을 확대하고 비축 물량을 조기 입고하고 또 그동안에 조치해온 수급 안정화 노력은 연장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물가는 여름철 폭염 등에 따라서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입니다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범부처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채소, 과일 등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만 폭염, 가뭄 등에 따른 상방 요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 관리 기관을 운영해서 수급 안전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휴가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라면, 적석식품, 빙과류 등 가공식품을 3,838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57% 할인 등을 통해서 이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에 있어서는 전체 고용 관리도 하겠습니다만 고용 부진 업종별로 제조, 건설 등 업종별로 대응 과제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1차로 5,000명을 선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서 최종 금년 말까지는 200명의 우선 후보자를 선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차도 8월 중에 공고해서 1만 명을 해서 지속적으로 모두의 창업을 통한 또 경제 성장 또는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보완 대책 추진 등으로 최근에 거래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본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 가능한 정책적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시죠. 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관련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간합동 점검회의 결과에 대해서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간합동 점검회의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님 주재 정부 부처, 기관, 민간이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용인, 호남, 충청, 영남권 등 지역 메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7월 6일 1차 점검 회의에서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가속화 방안, 호남 반도체 광주 공군항 부지 결정 등을 논의한 바 이어서 어제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소부장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과 지역별 메가 프로젝트의 추진사항 점검 및 지원 계획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첫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는
대기업,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반도체 생태계를 본격 구축합니다. 반도체 중소기업 투자 스케일업을 위한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 신설, 소부장 수요 기업 기술이 구매 양산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 수출 소부장 기업을 위한 5조 원 규모 상생 무역금융 조성 등을 통해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특히 원가 노출 등의 우려로 활용이 미진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소부장 기업이 독립 전문기관을 통해 공정한 원가 비중을 확인토록 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성화하고 소부장 기업이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에 따른 원가의 제값받기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협회, 정부, 기업들이 함께 상생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피지컬 AI는 정부가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휴머노이드, 사족 로봇의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대중소 협업기관 대규모 공동 R&D 지원, 협력 알라이언스 구축 등을 통해 시장을 형성, 개척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계기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 소부장 솔루션 실증을 위한 초대형 테스트베드 구축, 대중소 솔루션 동반 수출 지원 등 동반 성장 패키지를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중소 중견기업, 완제품 소부장 기업 등 생태계를 중심으로 선순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메가 프로젝트 총력 지원 파트입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 용인 반도체 산단의 조기 준공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력 용수를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후부를 중심으로 41년까지 최종 수요 14.7기가와트 공급 등 전력과 용수를 적기 공급토록 시행하겠습니다. 호남권은 조속한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부지 인프라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점검하고 빠른 속도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중앙, 지방정부, 기업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국가 산단으로 조기 활용토록 하기 위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기지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9년 펩 1차 완공 목표로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가 산단 조성, 산단 수립 계획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필요한 핵심 인프라인 전력 용수에 대해서는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ESS, 열병합 LNG 발전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고 특히 1단계 지중선로 공기를 단축하는 등 기후부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지원해 나갑니다. 충청권 영남권 프로젝트입니다. 7월 2일 충청권에 8개 기업 39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점검한 결과 현재 26년 6개 기업이 착공 증설을 시작으로 27년부터 순차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7월 3일 발표한 영남권 12개 기업 312조 원의 투자 계획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충청권 TF, 영남권 TF를 각각 구성하여 관련 기업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밀착 지원하여 충청권 영남권 프로젝트 투자 계획들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향후 계획입니다. 대통령님 주재 메가 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를 필두로 국조실, 산업부 등을 포함한 전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메가 특구 특별법을 중심으로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주요 법령 재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특히 가능한 경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토론하고 저는 느꼈던 부분들이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건 우리가 새롭게 이 설계를 해가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가 왔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산업부 장관 말씀하신 납품대금 연동제라든지 생태계를 구성할 때 있어서 각 부처들이 어떻게 협업하셔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처 간의 협업의 체계가 굉장히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막이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최근처럼 장관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하고 서로의 다른 의견들을 논의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새롭게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렇게 동등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이것에 대한 요구들을 조정해가는 것도 저는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라 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인데요. 그것도 정해진 시간들이 있고 기업과의 또 협업도 있고, 이 부분에서 빠른 속도와 함께 세밀하게 만져가는 세심한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부처가 여기 써 있는 이름의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세심하게 한 번 더 보시고 관련해서 협업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 관련해서 중에서 고립 위기가구 및 돌봄 간병 부담 관련 안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9개 분야 중에서 2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립 위기가구 자살 예방 대책입니다.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 못지않게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고립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립 위기 가구의 경제, 관계, 심리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연결 및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관계 부처와 함께 고립 위기 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의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지원율을 30년까지 70%로 높이고 사회적 고립도는 27%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분야별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에 자해, 자살 시도 등 위기 정보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자살 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 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의 연계를 확대하고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의 복지를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급 의뢰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 담당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방문 상담 시에는 생활 물품 세트를 지원해서 위기 가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경비원 등 생활 현장 주민이 고위험군 발굴에 참여하도록 민간의 인적 안정망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와 더불어서 긴급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이면 현장 확인을 생략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고 읍면동 재량으로 소액의 긴급 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80여 개 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준 중위 소득을 내년에는 6.7%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도 개선해서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자살 방지를 위해서 채무조정 상담 등 연계를 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급여를 인상하고 쪽방, 고시원 등 취약계층과 사망, 화재 등 긴급 상황 시에 임대주택 등 주거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고립 예방을 위해 사회적 연결과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고립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9월에 4개 시도에서 전국 시도로 확대해서 공동생활, 일상회복, 관계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고독사의 비중이 높은 중장년에게는 사회적 관계 개선,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상 출퇴근 등 일상회복을 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취약 노인은
취약 노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하우상박으로 개편하고 노인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통합돌봄 지원과 함께 응급호출 장비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특성에 맞춘 지원입니다. 외로움과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관계, 돌봄, 소비 등 생활 영역별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긴급 심리 상담을 우선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의 적응 지원을 위한 자조 활동과 함께 자녀 교육, 언어, 법률 등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북향민에 대해서는 8월까지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AI 안부 확인 서비스도 확대하고 식사지원 연계, 건강문화 등 보훈회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발굴 시스템에 산재된 위기 정보를 위론화하고 대상자별로 위기 정보를 DB화한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방 정부별로 자살 예방관을 지정하고 국가 자살 대응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고립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담 차관을 지정하고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확대 개정하고 범정부 협업 로드맵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돌봄 간병 부담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 질환, 중증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이 자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돌봄 부담에 따른 자살 사례를 분석해 보면 주로 고령 부부 사이에서의 간병, 중증 장애 자녀를 돌보던 중에 있었으며 장기간 홀로 24시간 쉼 없이 가족을 돌보던 중 돌보던 가족 본인도 심각한 질병이나 우울증을 앓게 되거나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을 때 안타까운 자살 사건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 공적 돌봄 체계를 지속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가족이 주 돌봄자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특히 나홀로 돌봄 중에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돌봄 부담이 가족 자살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돌보는 가족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돌봄 부담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를 빠르게 포착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가족 돌봄자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돌봄 자살 위기 가족을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살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 조사하겠습니다. 돌보는 가족이 고령자이거나 돌봄 서비스를 일정 기간 미이용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서 돌봄 부담을 줄이고 정신건강 전문 상담도 연계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서는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기 요양 시설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족들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해소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돌봄의 시작 단계부터 가족 돌봄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신청 또는 장애 등록 시에 가족 돌봄 환경도 함께 조사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에서도 우울 선별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전문적인 상담을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욱 완화하겠습니다. 중증 장기 요양 수급자의 방문 요양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방문 재활, 방문 영양, 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심한 도전 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체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 돌봄,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농어촌 등 인프라가 취약한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돌봄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돌봄 서비스 수요 공급 현황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비스 취약지에 대해서는 공공 인프라를 통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어르신을 위해 주민 조직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치매나 발달 장애처럼 고난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처음으로 접하는 가족에게 단계별 돌봄 정보와 경험을 전수하고 상담과 교육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가족 돌봄자가 지치지 않게끔 돕겠습니다. 중증 치매 수급자 가족이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단기 보호, 종일 방문 요양을 제공하는 가족 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발달 장애인의 가족 휴식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가족의 돌봄 간병 때문에 실직하지 않도록 가족 돌봄 휴가, 휴직제도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급여를 도입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가족돌봄 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돌봄 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분류 분석해서 기초 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돌봄 특성을 고려한 돌봄 위기가구 등을 통합적으로 발굴하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돌봄, 간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살 관련된 대책은 부처별로 따로따로 지금 순차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9개의 대책을 마련을 했고 그걸 각 부처별로 그 주되게 하는 영역들을 9개의 단위로 지금 해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계속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자살 원인은 뭐 아주 다양할 텐데 그 마지막 단계는 거의 어쨌든 정신질환으로 네. 우울증으로 이환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근데 그 원인이 이제 사는 게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결국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힘든 상황, 어쨌든 그런 상황 때문일 텐데, 어쨌든 그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빚쟁이. 되게 뭐 보면은 가족 동반 자살 이런 거 얘기할 때 대개는 이제 빚에 쪼들려서 뭐 생계에 뭐 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관 이 빚 문제 여기도 지금 표현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은 정말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위도 있을 테고, 금융위 어디 계세요? 네, 금융위. 그러니까 이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를 하는 게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다 좋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빚을 지면 뭐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 자식이라도 갚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홍보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인식 개선을 위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을 한다, 세출을 바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현을 좀 해줘야 됩니다. 뭐 열심히 하고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문제는 이 채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빚을 져서 못 갚는 게 채무자의 잘못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에 일반적인 입장이잖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그리고 전문적인 대출업자들은 일정 부분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될 거다 라는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다 사전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서 못 갚는 경우는 그럼 원래 청산을 하는 게 원래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인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전에도 한번 봤는데, 뭐 법률구조공단이 이제 이 업무를 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률구조 활동으로 채무 청산하는 거, 뭐 신용회복이든 파산
면책이든 이런 거 신청도 대행해 주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 대행 비용이 또 수백만 원씩 든다고요. 근데 법률 구조공단은 그걸 충분히 할 영향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예산과 인력을 좀 증액해 주기로는 했는데 그래도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신용회복위원회든지 아니면 금융기관 또는 대출기관 스스로 좀 정리를 좀 청산을 좀 해야 된다. 팔지 말고 뭐 일부 팔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팔아서 그 추심하는 그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살자 심리적인 부검을 해보면 한 54%가 자살할 당시에 부채를 갖고 있다. 절반이 넘어요? 네, 절반이 넘게 그렇게 갖고 있고 한 78%는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올해 5월까지의 잠정적인 자살 통계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한 733명이 5월까지 감소해서 전년 대비 12.3% 정도의 자살자가 감소해서 5월까지는 계속 한 달에 한 150명 가까이 자살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원인이 좀 제일 많이 감소한 걸로 보고 있어서 계속 그 금융 위기자에 대한 발굴과 또 복지 서비스 또는 심리 상담 서비스 연계하는 것들을 그 금융 그 기관들 또는 금융 관련된 부처들하고 계속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공식 통계로 잡히는 자살자 숫자만 해도 14,000명이 넘죠. 작년에 13,900명이 사망하셨고요. 올해 5월까지는 한 5,200여 명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부처에서 노력해 준 덕에 많이 줄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사실은 여전히 많은 상태죠. 네. 지금 OECD 평균 대비 우리가 한 3배 정도 된다는 3배 거 아니에요? 가까이 높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많이 못 기울였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복지 분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잘 드러나는 것은 어쨌든 살기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 빚 때문에 못 살겠다. 뭐 그게 지금 70%? 네, 부채를 갖고 사망하신 분이 한 54% 정도고요.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이 한 78%.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월 소득 200은 가구 단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어쨌든 살기 어려워 생긴 문제인데 그래서 기초연금 이거 정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정비도 복지부 소관이거든요. 네, 복지부가 지금 정부 내에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부분인데 과거에는 국민 기초연금이 이제 20만 원 정도로 소액이었기 때문에 이제 70%까지 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근데 지금은 35만 원? 지금은 34만 9,700원이어서 35만 원. 35만 원쯤 되는 금액을 계속 연간 3% 정도 증액해 가고 있죠. 물가 상승률만큼 네. 인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액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35만 원에 이르렀고 부부로 따지면 한 7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계획으로는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하지는 않는다. 지금 20% 감액하고 있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저소득층부터 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후 상박형으로 앞으로 올라갈 부분이나 이거 하후 상박형으로 좀 하자. 그러니까 지금 상위 70% 하니까 월 소득이 가구당으로 따지면 700만 원? 부부하면 700만 원이라고 그랬던가요? 선정 기준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현재는 소득 산정액으로 한 247만 원 정도 1인당 247만 원 정도인데요. 그거는 소득과 재산을 다 산정한 소득 산정액 기준으로 247만 원 정도. 그럼 부부 기준으로 가구 두 명으로 하면 월 소득이 500만 원씩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나오도 지금 이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네.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결국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월 소득이 500만 원 가까이 되는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도 기초연금을 부부의 경우 70만 원. 그러니까 뭐 이제 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도
부분 깎았으니까 한 50만 원 정도인가요? 네, 50몇만 원 정도죠. 하면 하여튼 이게 그 50몇만 원이 가진 가치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좀 하후 상박형으로 좀 조정을 좀 하자. 그리고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뭐 기준이 좀 이상해 가지고 좀 지원해야 되는데 빠지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굳이 해야 되나 싶은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 요거 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번잡하더라도 세부 기준을 좀 잘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네, 방안을 지금 정부 부처 내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정리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망자와 관련해서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정부가 하는 일이 뭐 이런저런 여러 역할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생명을 지키거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생색이 별로 안 나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목숨을 구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소위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그 경우가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제일 많은 게 자살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게 교통사고, 사고사일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산재, 산업재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연간 2만 명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뭐 산재는 노동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좀 줄긴 줄었죠. 근데 전에 월 100명이랬는데 그 내가 자살자하고 좀 헷갈렸던 것 같고 저는 그건 계속 노력해주고 경찰청 어디 계세요? 아 청장님 범죄 피해 사망자 통계는 계속 있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과실치사 예. 또 있겠고 살인. 고의 살인도 있겠고 그죠? 그 인원수가 혹시 연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그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잘 모르겠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범죄 유형별로 예. 일단 뭐 사망도 있겠지만 살인도 있겠지만 치사 그러니까 과실로 인한 경우 이거 좀 분류를 하고 연간 추세. 예, 예. 지금 이제 다른 사고 원인들은 재난 사고 이런 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행안부 소관인데 많이 못 줄인 것 같은데 조금씩 줄어들고 조금씩 이게 잘 안 줄어드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범죄 피해도 중요하니까 그 좀 통계를 좀 뽑아주시고 특히 그래프로 우리 취임한 후에 하고 그 전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게. 예, 예. 월별로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예.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유형별로 다 정리 좀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각 그 파트별로 지금 말씀하신 영역들 다 보고는 받았고 지금 정확히 수치는 겨우 못하는데 관련 그래프들도 한번 정비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유형에 따라 지금 다른 해법들이 있고 재난이나 아까 범죄 같은 경우는 숫자는 많지 않은데 이제 재난 같은 경우는 재산 피해로 좀 더 바뀌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 단위별로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자살의 경우도 많은 이유가 사실 경제고 경제가 아니고 심리라고 하지만 또 열어보면 다시 경제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가장 큰 일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냥 드림과 기초연금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방 차원에서 또 한 가지는 오늘 나왔던 대책 중에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게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자살하신 분의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오늘 나온 대책은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범죄 피해는 이제 현황 통계도 중요하고 대책도 좀 수립해 보시고요. 예. 좀 덧붙여서 지금 최근에 하여튼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수사 문제인데 어쨌든 경찰에 대해 책임이 많이 이제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또는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
그 진상 규명, 예를 들어 뭐 범인 체포나 처벌이나 이런 거 이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는 저번에 제가 한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한번 대책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시기에. 예, 대책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이. 국세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세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리단이 체납 징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 중에 생계가 곤란한 분 1,566명에 대해서 복지 연계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이제 생활고 등을 비관해서 자살 시도를 했던 분들도 다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 실태 확인 과정에서 뭐 생계가 어렵거나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전문 기관과 즉시 연계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서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체납 관리단의 일석오조 효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관리단 활동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지금 6,000명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4,000명 추가 모집했는데 역시 4.7대 1에 지금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은 모양이군요. 예. 요즘 뭐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지방 정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지방 정부에도 이번에 올해 그러니까 2,000명을 다 합쳐서. 증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관리자를 해서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6,000명으로 늘려서 3년간 유지를 해서 총 연인원 2만 명. 지방 정부만 2만 명? 네네. 어쨌든 그게 4년간 이제 연인원. 추가 고용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 인원 말고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면 내년부터는 6,000명이 유지. 6,000명 정도. 예. 6,000명을 한 2년, 네네. 3년. 3년, 네, 3년 정도.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들인데 이거 한다고 지금 인건비가 손실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 이상이 수입이 있죠. 네, 세외 수입. 국세청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실적으로 투입 예산이 한 190억 정도 되는데요. 즉시 추징한 체납 세금만 630억이 넘어서 3배 이상의 세수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인건비 대비 3배 정도. 사실 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죠. 이게 체납단 국세 체납자, 국가 세외 수입 체납자 총수가 얼마 정도예요, 지금 현재? 국세 체납자는 한 130만 명 정도 되고요. 국세외 수입은 저희가 받은 숫자는 한 400만 명이 넘습니다. 어쨌든 합치면 한 500만 명 정도. 물론 중복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왜 못 내고 있나, 왜 안 내고 있나를 체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이유로 지금 처리 못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고 지금 현재 발굴한 것만 1,500명이 넘는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 그 생계형 체납자 중에 뭐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저희가 납부 의무 소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그 인원도 한 4,900명이 넘습니다. 결손 처분해서 예.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재기가 가능하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왜냐하면 체납이 되면은 그 신용기관에 그 기록이 가면 신용 불량자가 돼서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재산 무소득이 되면은 저희가 납부 의무 소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생각난 김에 전에 제가 이게 생산적 일자리를 각 부처별로 다 발굴을 좀 해보라고 지시했었는데 그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장관님들은 저번에 제가 이거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각자 챙기고 있나요? 또 다시 한번 점검. 사회수석입니다. 관련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처의 일자리 관련해서 모았고요. 관련해서 대수호 때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선진국 대비 소위 공공 일자리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정치적 논쟁이 있어요. 이게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이래가지고 공공 일자리 늘리는 건 낭비다, 뭐 재정 포퓰리즘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냥 그야말로 그 노인 일자리 중에 일부 유형은 사실 생산성이 거의 없는데 그냥
복지 지원 정책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거 예를 들면 지금 체납관리단처럼 투입 비용보다도 편익이 훨씬 높은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규모로 하려고 하니까 눈에 잘 안 띄는데 각 부처의 각 뭐 과 단위로 쭉 뒤져보면 아 요거는 이런 일을 새로 사람을 추가 고용해서 시키면 지출 비용보다 편익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수익이 이익이 더 많이 남겠다. 경제적 이익이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저번에 우리 그 식약처도 사실은 그 심사요원은 그렇습니다. 심사요원을 예산 늘어난다고 안 늘리고 있다 보니까 심사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손해고 근데 그게 심사위원을 늘려서 심사 건수를 많이 받으면 오히려 더 이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다 처리하고 아니요, 아직 저희가 100명이 더 부족합니다. 왜 못했어요? 그거 지금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료주의 병폐 중에 하나예요. 그거 빨리 해야지. 그만큼 손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승인을 못 받았다. 쉽게 말하면 행안부 소관이 뭐 행안부에서 1차적으로 도와주시면. 네, 행안부 좀 서둘러 주세요. 그게 그 전에 더 들으셨을 텐데, 하여튼 심사 요원들이 숫자가 부족해서 업무가 밀린다. 그러니까 심사 기간이 길어진다. 근데 1년을 늘리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만큼 재정 손실이 아니다. 심사비를 받기 때문에 네, 심사 더 남는다. 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내년 그 정기 내년으로는 일부는 올해, 일부는 내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조직도 늘려. 네.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저는 뭐 굳이 내년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 찾아보면 각 부처 단위로 그 장관께서 생각해봐야 잘 알겠어요. 모르겠지.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중간 관리자, 우리 간부들도 자기 업무 소관 영역에서 그런 게 있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찾으면 많아요. 예를 들면 한 10명, 뭐 서너 명 이런 거라도 다 긁어 모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지방정부에도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네, 지난주에 업무 보고 드렸습니다만 외교부에서도 ODA를 활용해서 한 4,800명 정도를 해외에 보내서 이 사람들이 2, 3년 일하다 보면 해외에서 자리도 잡고 네. 그런 게 있고 제외 공관의 인턴도 이번에 특히 지방에서 보내는 것으로 해서 네. 처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것도 있고 하여튼 다 좀 찾아보세요. 대통령님, 저희도 그 지자체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돈 버는 공무원의 원조는 지식기관차입니다. 저희 특허심사관이 연봉이 8천 정도 되는데요. 1인당 연간 4억 5천을 벌어드립니다. 그 중에 35%는 해외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특허 신청하는 거예요. 예, 모든 그 빅테크들이 기술 개발하면 특허를 신청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유지하기엔 등록료가 연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대통령께서 특허심사관을 1,000명 지원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특허를 빨리 받으면 우리 기업들 투자도 빨리 받을 수 있고 글로벌 시장 진출할 수 있고 또 돈도 벌고 또 그리고 여러 국가 경쟁도 기술 안보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고급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일반적인 공무원보다도 좀 달리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다 그 말이에요? 1,000명을 증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보고한 거예요? 예, 지난 보고 드렸고요. 지금 행안부랑 단계적으로 증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한 200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것도 뭐 행안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굳이 이걸 올해 내년으로 나눠 가지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건 한번 좀 보시고. 예, 업무 분석을 해서 업무 분석 절차가 그러니까 올해 할 저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저 주장이 맞는지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 부처에서는 저렇게 뭐 1,000명 이런 건 정말 훌륭한 일인데 그 말고도 제가 말하는 거는 3명, 5명 하다못해 1명이라도 왜냐하면 그게 좋은 일자리거든요. 공공 일자리라고 하는 게 좋은 일자리인데 왜 그걸 방치해 놓고
행정 효율도 떨어뜨리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하면 이건 효과가 있다, 편익이 크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세요. 이거 그냥 큰 덩어리 몇 개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해오는데 왜 못 해오는지 체크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대통령님, 네, 제가 좀 순서가 지나갔는데요. 범죄 피해 통계와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여성 폭력 피해로 사망한 여성들에 대한 그 사망 통계가 지금 구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데이터처와 경찰청 성평등부가 함께 네. 매해 여성폭력으로 사망하는 여성들의 네. 숫자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그 통계를 구축. 네, 그래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한 의제니까요. 하여튼 이건 누가 관리하실래요? 이거 지금 말씀 저번에 주셨으니까 아까 총리께서- 사회수석도 정리하셨다 했고 같이 보고 해서 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네, 제가 지금 보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제 표정들이 그래요. 지금 실제로 행안부랑 수요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일자리를 발굴하는 측면 또 공공의 그 의미 있는 그 일경험이 가능한 자리들 적극적으로 보고 그리고 다시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예를 들어 행정의 편익이라고 하는 게 물론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경찰 국정원들 다들 애쓰고 있는데 요즘 그 보이스피싱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 1년 사이에 건수하고 피해액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피해받았다 전화받았다가 많이 줄었거든요. 체감적으로. 근데 여기 인력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인력 투입 내가 뭐 수십 명도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물론 뭐 다른 기관들 하면 100명 네, 대통령님 총리실 잠깐만 있어보세요. 네. 어쨌든 인원수 투입에 비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범죄 피해가 월간 단위로 수백 수천원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제 이런 게 편익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인력 투입이나 이런 거 좀 잘 찾아보자 그 말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예, 한 80에서 90명 정도 투입됐습니다. 90명 정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국민들의 피해가 줄어드는 효과는 엄청나게 크죠. 네. 잘 찾아보시고요.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네, 이건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뭐 추가 의견 없으시면 노동부 장관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족의 돌봄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없애야 되는데요. 한 번씩 다 겪었을 건데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돌봐야 될 가족이 있을 때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히 여성에게 집중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족 돌봄 휴가 휴직 제도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들었던 이야기 중에 돌봄 휴직을 신청했더니 친정어머니 재직증명서를 떼와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친정어머니 재직증명서를 떼오라. 라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거기 바로 사업주의 거부 사유 중에 노동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경우가 있을 경우 돌봄 휴직을 신청하거나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에 본인 말고 다른 가족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친정엄마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재직증명서를 떼오면은 당신 말고는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걸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사업주의 거부 사유 중에 신청한 노동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들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가족들이 누군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 눈치 보고 휴가 휴직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그 말씀하니까 제가 얼핏 떠올랐는데 네. 어디 기사에 보니까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네.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제 취지. 시행령 사항은 아니다. 네, 시행령으로 만들 수. 노동부 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거죠. 저희들이 행정 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습니다. 근데 해석하고 지침은 다른데. 그 아마 비판.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고. 네. 지침은 그러면 어떤 것이 되는가를 다 일일이 나열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는 할 수 있죠. 지금 우려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저도 직접 들은 얘기도 있는데,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명확한 저번에 얘기했던, 예를 들면 어디에다 우리가 무슨 회사 공장을 만든다. 네. 그런 걸 반대하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네. 그런 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 계속 그런 주장을 하니. 네네. 해석이라고 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해석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행정 해석하고 네.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다르죠. 예를 들면 노동부령으로 네,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영으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게 노동부의 의견이다. 이거하고 또 다르죠. 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네. 기준을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던데 그 나름의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법에 아마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에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권한을 벗어났다 싶으면 무효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 유효하죠. 그러니까 법에 없으니까 못 정한다 이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네, 좀 그러십시오.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여튼 너무 국회에다 의존하다 보니 국회 업무 과다이기도 하고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아니 시행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법으로 입법으로 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국회에 막 개정해야 될 법이 막 10,000건이 넘고 그러잖아요. 그건 일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네. 추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및 국가 상징구역 조성 현황 계획에 대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및 국가 상징구역 조성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지난 7월 29일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 출품회사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디자인 보완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약 2 내지 3개월간 건축, 문화, 역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자문회의의 밀착 자문을 통해 한국적 미와 품격을 갖춘 디자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관리로 29년 8월 입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은 현재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이 진행 중이며 29년 착공하여 3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종 국가상징구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는 행복도시 중심부 210만 제곱미터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22일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선정한 이후에 현재 도시계획 마련을 위한 구체화 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국가상징구역은 시민공간과 지원공간으로 구성되며 시민공간은 시민이 중심이라는 컨셉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사이에 광장과 다양한 건축 및 조형물 등으로 상징적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원 공간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원활한 정치 행정 활동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문가, 시민,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스터 플랜을 확정할 계획으로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몰처럼 입법 및 행정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감도라고 그러나? 그건 왜 안 보여주세요?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건가? 그 뒤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뭐 관심 있는 부분일 테니까 저런 게 있다. 이게 이제 당선작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보완하기 전입니다. 보완 전의 당선작이고 이게 어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새로 하려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하되 이건 조감도 정도니까 반영해서 수정해 나가면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 김진애 국가건축위원장님 뭐 혹시 소견 있어요? 간단하게? 이거 저번에 제가 부탁 한번 드렸었는데 한번 점검해 달라고. 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행복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건위도 뭐 자문해주거나 가끔 이제 조언을 해주는 정도인데요. 네. 지금 여기서도 이제 국건위하고 소통을 하신다고 행복청에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소통에 대해서는 조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약해서 간단하게 그 내부 문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역사적인 좋은 건축물은 정말 야심찬 건축주와 그리고 열정적인 건축가가 합쳐졌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에 발주처가 행복청인데 사실 정확하게 건축주는 청와대와 국민인데 이와 또 건축가와의 소통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건위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청와대에서 건축가의 직접 보고를 받으시는 과정을 좀 거치시면 좋겠다. 제가 그동안 들어보니까 직접 보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꼭 거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의견이 가장 아주 긴밀하게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부터 뭐 전문가들이 아닌데 아니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대신하는 게 건축위원회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을 자문하니까 대통령 대신 보는 거죠. 또 하나는요,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제 국민이라는 건축주와 행복청 건축가와의 직접 소통이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 저희가 솔직히 국건위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거는 그런 소통의 과정을 국건위가 가운데서 중재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는 그냥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좋은 건축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소통 구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행복청에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되고 있고 잘 고쳐서 일정을 잘 책임져서 마치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지금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설계 과정이나 공사 일정 그대로 맞출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정직해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청에서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과정이나 또 시공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영혼이 담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야말로 휴머노이드를 주문하듯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하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과정이다. 이 말씀을 이런 좀 공개된 자리에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대통령 자문기구는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대통령이 모든 권한 사무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시라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실제 집행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 혹시 하시는 거면 그건 아니고 원래 자문기구는 집행 권한이 없죠.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저도 이런 거 이거 봐도 뭘 압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니까 국가건축자문위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자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업무 보고도 좀 받으시고요. 저 그렇게 하십시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미 저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권한은 행복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처 협조사항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AI 서비스 혁신 추진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국민 AI 서비스 혁신 추진 협조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그동안 공공 서비스는 주로 외주 개발 방식으로 구축되어 왔으나 기획에서 개발에 이르기까지 통상 2, 3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급격한 AI 기술 발전으로 국민에게 보다 빠르고 쉽고 다양하게 공공 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도 효율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범부처 국민 AI 서비스 혁신 추진단을 신설하여 민간 AI 개발자를 정부 내에 채용하여 AI를 기반으로 국민 서비스와 행정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단은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책임성을 결합한 문제 해결형 조직으로 이른바 정부 내 스타트업처럼 운영하겠습니다. 단장도 민간 출신 전문가를 임명하고 전체 인력의 43%가 민간 개발자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 역량을 보유한 공무원인 AI 챔피언도 파견받아서 정부 내 AI 역량을 고도화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같은 청년 인재 양성 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 AI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미리 기획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금을 미리 알려주고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서비스,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서비스 등이 우선 개발 대상입니다. 추진단이 출범하면 이런 프로젝트를 본격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되면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개발을 완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단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추진단과 함께 AI 서비스 개발 수요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각 기관의 데이터를 우리 그 AI 에이전트가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PI와 MCP 개방 연계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조직 정원 확보에 힘써주신 우리 행안부 장관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예산 편성에 힘써주신 기획처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더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거를 이 개발자들을 채용해서 고용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민간 개발자를 41% 정도 저희가 채용을 하고 총 우리 AI 챔피언까지 포함해서 70% 정도의 개발자들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 개념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전문 임기제 형태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임기제로? 예,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은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업체를 선정한 뒤에 이 발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개발해서 납품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 수립을 하는데 1년 이상의 단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수요가 나와도 내년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빨리 당기기 위해서 개발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하겠다고 우리 과기부총리께서 요청을 해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시스템인가요? 경직되게 고용을 해서 개발을 시킨다? 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시도하는 형태인데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 전문 임기제 형태로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야 가능한데 네. 이 원래 이런 첨단 기술 분야 아니면 일종의 창업 아니면 개발 이런 거는 민간에 그 기회를 주고 우리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보상하고 원래 이렇게 경쟁 체제로 하는 게 일상적인데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도 이런 어떤 기업의 요청을 해서 이런 개발들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높여보고자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요? 지금의 프로세스는 최소 1년 그리고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으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인다.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좀 맡겨야 되는데요. 각 부처별로 그렇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일들도 사실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런 국민 AI 서비스 혁신 추진단에 의뢰해서 좀 빠르게 적용한. 그런데 이게 제가 그 간헐적으로 보고받는 것 중에 담당 공무원들 중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자기 소관 업무 또는 관련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아주 크게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지 않나요? 네네. 지금 그 각 분야별로 각 그 부처별로 그 AI 관련된 서비스 그러니까 내고 그걸로 인기가 있어서 그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이 그런 케이스하고 이 케이스는 완전히 반대 같은데 보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뭐 나름의 일종의 인공지능 관련된 뭐 기술적 소양이나 역량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아주 획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외부 잠깐만 내 얘기 좀 끝나면 얘기합시다. 그 외부 인력이 그 예를 들어 공무를 하는 사람들도 아닐 텐데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아예 채용을 해가지고 공무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고 하는 게 현실성이는 약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 부처에 있는 직원들이 일부 이런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그 부처 내 필요한 AI 개발을 좀 쉽게 좀 요즘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인력들을 좀 키우는데도 좀 시간이 걸려. 그 일도 병행해야 됩니다. 그런 예를 들면 지망자, 예를 들면 소양 있는 사람들을 정부 부처 내에서 일단 한 팀 또 모아서 논의도 해보고 기술적 역량도 강화해서 그런 관련 사업을 해보는 코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도 해야 되고 그렇게도 좀 그런 인력도 키워야 되고요. 이런 혁신 추진단에서는 그러니까 민간 개발자가 한 41%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16% 정도는 또 실제 지방 정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바이브 코딩 같은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 혁신 추진단으로 파견이 와서 같이 일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여기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뭐 30% 정도의 어떤 공무원들이 같이 사실은 이 민간 개발자들은 우리 내부의 어떤 사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과 같이 우리가 필요한 어떤 부처의 일들을 빠르게 추진한다 이런 생각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자를 결합해서 할 거다 그 말이군요. 네, 민간 개발자를 100% 채우는 게 아닙니다. 41% 정도 채우고 또 우리 공공 서비스 개발을 해본 공무원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그 행안부에서 AI 챔피언이라는 인력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 인력들도 같이 참여하고 전체 기획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들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과기정통반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누가 뭐 얘기하려고 했어요? 예, 접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입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자를 채용하는 것은 지방정부든 중앙부처든 필요한 일인데 그거보다 실제 행정의 과정과 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행안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연간 25명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시의 경우에 보니까 25년도에 전문인재 1명이 배출이 됐는데 이 7급 전산 7급 주무관인데 출장협의 자동정산 프로그램 AI 여비몬, 그다음에 협상 계약관리 및 평가 자동 시스템 이런 걸 직접 개발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개발자가 들어와서 기술적인 부분을 제공해 주는 거 하고 행정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간단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고 그런 점에서 행안부가 지금 하고 있는 AI 데이터 활용 전문 인재 정원을 크게 확대해 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뭐 그건 그대로 참고하시고요. 예,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안부에서 지금 AI 챔피언을 그 공무원들 사이에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540명 했고요. 올해는 전부 1,200명 정도가 나올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그 과기부총님 말씀하신 소위 블랙 등급이라고 그럽니다. 최고급 이 그 개발 실력을 갖춘 AI 챔피언이 지금 18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블루 등급이 76명. 이렇게 해서 이 인력들을 저 팀하고 이 코워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준비사항 보고 및 협조에 대해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뭐 자료 준비된 거 없었어요? 있습니다. 먼저 저희 특별시 여수에서 오는 9월 1일에 개막하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홍보 영상이 초창기에 마련한 거라서 여전히 전라남도 여수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나비반도 여수에서 꿈꾸는 또 하나의 즐거운 상상. 365개의 우주를 품은 365개의 보석 같은 섬. 별처럼 빛나는 여수의 섬은 변화와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빛의 터널을 따라 섬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빛으로 피어납니다. 여수세계 섬박람회는 섬의 무한한 가능성이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를 완성합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네,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이후에 하는 첫 국제 행사이고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섬은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품은 인류의 자산입니다. 동시에 해수면 상승, 자원 고갈, 인구 소멸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가장 먼저 겪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섬의 특별한 가치를 세계와 나누고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의 청사진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대통령님의 관심과 행안부 등 정부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행사장 시설과 전시 준비가 끝났습니다. 관람객 수송이나 안전대책도 마련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여기 전산 자료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부침 자료를 여기 자료집에 드렸습니다.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한 20여일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시설물 안전부터 행사 운영 전반을 다시 꼼꼼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각 부처하고 산하기관에서도 함께 관심 갖고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람회를 좀 널리 알려주시고 직접 여수를 찾아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 든든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님의 개막식 참석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의 섬과 해양의 미래를 세계에 제시하는 무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해양 강국을 향한 국가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석유화학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진행하세요. 이어서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영상 상여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획예산처 영상입니다. 기획예산처 장관께서 영상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획선처 박홍근 장관입니다. 제일처의 실무자들이 이거 한 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좀 찍자고 있을 때 15분 보고 시간, 쉴 시간도 안 주면서 이런 데 시간을 내가 써야 되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재정이라는 게 결국 숫자로 드러나는데 청년들이 더구나 이걸 이해하기 좀 어렵다. 국가 채무라든가 연금 문제라든가 지출 구조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쉽게 좀 설명하려면 유명 셰프랑 함께 찍으면서 요리와 이 국가 정책 개정을 좀 빗대어서 설명하면 쉽지 않겠냐 해서 제가 어렵게 1시간 반, 2시간 시간을 좀 내서 찍었습니다. 유명 셰프랑 찍었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제 그 결과를 15분짜리 1편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 70만 이제 조회가 나왔고 계속 지금 확산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덕분에 기획산처 이 구독자도 좀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 뭐 찍먹, 부먹, 그다음에 청년들이 쓰는 그런 용어부터 시작해서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아마 더 호응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유명인들과 함께 정책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더 저희도 활용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칼질을 많이 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저도 칼을 잡아보는군요.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뭔가 새로 더 건강하고 맛있게 만든 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부금 개편도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AI 시대에 맞춰서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는 더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더 투자는 늘려나갈 겁니다. 잘했나요? 이 정도면 되나요? 칼같이 칼같이. 세금을 관리하시는 것처럼 저도 국민연금 가입자잖아요. 저도 국민. 네. 한 30년 뒤에 진짜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작년에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기금 운용 수익률이 상당 최대입니다. 여기에다가 법을 작년에 바꾸면서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아예 법에다가 규정을 했어요. 고갈돼서 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게 확고한 것입니다. 출연진이 별로 같은데. 저 박은영 셰프가 요즘 청년들에게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접니다. 취향이 좀 다른 모양이네요. 칼질이란 단어가 제일 눈에 귀에 들렸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의견 듣고 답변하는 소통 시간 갖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 국민 의견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국민들께서 국무회의를 시청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모두 말씀 관련입니다. 나태호님께서 세종은 21세기 디지털 인공지능 도시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중동전쟁 관련입니다. 불주먹님께서 채석값 오르는 게 장난 아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메가 프로젝트 관련입니다. 든든 국밥님께서 이건 속도 싸움임, 용수 부족이 제일 걱정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피니시 라인님께서는 칸막이 없애고 소통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하켄님께서는 2029년 펩 1차 완공 예정이라고요? 대박이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자살 예방 관련입니다. 빅토르 강님께서 돌봄 전문 인력을 키우고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와우님께서는 사망자라서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카드사, 은행사가 있어요.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가족은 안 된다네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금융위에서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종 집무실 관련입니다. 띵냐님께서 외부 모습은 그냥 네모 꿈이에요. 한국스러운 부드러움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고양이는 신님께서 국중박 인기 보면 답 나온 거 아닌가요? 가장 한국스러운 게 가장 멋짐이라는 말씀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코멘트 하나 할게요. 아까 한 분이 소통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서 이런 지적들이 꽤 나옵니다.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 뭐 이런 의견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께서 그거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고 노동부 장관은 안 되겠다 그거 또 신중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이거 부처 간에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대외 발표가 됐다. 이거 뭐 엇박자다, 충돌이다, 뭐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원칙에 관한 문제인데 투명행정, 개방행정
또 한편으로는 밀실행정 이런 논란과 관련이 있어요. 좀 이게 원래 각 부처 간의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다 정리된 의견, 이거 확정된 의견만 이렇게 내고 관철을 해가는 게 이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행정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개방된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의견을 또 갑론을 막 내고 논쟁하고 그래서 이걸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죠.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이렇게 다 국민에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자체는 기본적으로 의견이 초기에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처 간에 자꾸 엇박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옳지 않은 또는 부정한 나쁜 결과를 빚으면 모르겠는데 부처를 이렇게 따로 두는 이유는 각자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의 입장들을 내면서 이렇게 이런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해가고 그게 예를 들면 이견들이 좀 있으면 국무조정실이 조정하고 또 그게 예를 들면 쉽지 않으면 총리께서 조정하고 그게 안 되면 제거하고 뭐 그게 영 안 되면 국민투표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 거죠. 이 5천만이 넘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의 단일한 입장이 만들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결국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또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수정하고 또 반영하고 그러면서 입장을 조율해 가는 거죠. 하나로. 그래서 이걸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지 이게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른 게 드러난다고 해가지고 그걸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옳지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국무회의를 개방하는 이유도 있죠. 우리가 뭐 정해진 최종 결론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것만 하면 대변인 시켜서 하면 되지. 그 뭘로 이렇게 1시간씩 2시간씩 뭐 심지어 몇 시간씩 이렇게 논쟁을 하겠어요. 결정된 거 발표할 거면 서면으로 하고 하면 깔끔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견 또는 문제점들을 발견해내고 또 다른 의견들을 반영하고 또 수렴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물론 그게 뭐 너무 과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현안에 대한 의견들이 다른 점을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종전에 세제나 이런 걸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 재경부 장관께서 아마 그 인터뷰를 어디다 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 좀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라고 입장을 낸 걸 가지고 뭐 누더기 만들었다 뭐 이게 일관성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또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을 발표한 거하고 어떤 안을 발표한 건 다르죠.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거예요. 입법 예고를 하고 입법에 대한 이런 안이 정부의 생각이다. 우리끼리 내부에 논쟁한 결과다.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의견이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함부로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일관성이나 포용성,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그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갈등만 격화되죠. 그래서 이래도 잘못,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날아다니라는 건가? 사라지라는 얘기죠, 사실은.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은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죠.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완벽한 안을 내라 100% 절대로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뭐 그건 뭐 요구일 수는 있지만 사실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와 정책은 달라요. 정책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아까 소통 얘기를 해서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반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이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좀 미확정이라는 뜻이죠. 대체적인 내용이 정리된 것이다. 그리고 각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른 거는 일부러 뭐 그렇게 막 바깥에 대고 할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른 것은 그 뭐 자연적인 현상이다. 피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 제가 이거 한다고 그때 걱정 많이 했거든요. 또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부 장관. 당연히 논쟁이죠. 저는 논쟁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강요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근데 강요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돼요. 입장 다른 사람들이.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싸우잖아요. 그러지 않게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 중소기업부, 그리고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부. 여기가 정책을 두고 여기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취지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대통령 말씀대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저희들이 이제 법안을 제출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청 토론회를 들어가지고 저희 세법이 많이 반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세법안을 냈는데 이게 정부가 확정안이 아닙니다. 왜 입법 예고 기간입니까? 8월 3일에서 8월 20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거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리바이저 시켜가 또 국회에 제출하고 또 국회에서 또 의원들이 논의해서 또 수정하면서 보완하면서 이게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의견 주시면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걸 또 수정 보완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네. 바꿔서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의안 심의는 비공개로 운영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